네, 안녕하십니까. 패널 사회를 맡은 협회장 솔루션링크 민상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패널 잘 끝내고 경품을 빨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진행, 어쩌면 패널이 제일 재미있는 세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얘기 좀 나누고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의 주제는 강건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정책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리스트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배두환 교수님 오셨고요. 슈어소프트웨어 오승욱 부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포멀웍스의 김태호 대표님, 충북대학교 홍장혜 교수님, 우리 법전문가이신 상명대의 김윤명 교수님, 고려대학교 차성덕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4개 세션 들으면서 좀 재밌는 거 못 보셨나요? 우리 제목은 오늘 행사의 제목은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였는데 강연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예제의 주요 샘플들을 보게 되면 주로 뭐였죠? 자동차였습니다. 그럼 자동차 외에는 소프트웨어가 없냐? 자동차 이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안전한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봐야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샘플을 얘기할 때 항상 자동차만 얘기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자동차는 그나마 그 와중에 가장 세이프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프랙티스가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만큼 자동차가 어떤 행동을 하고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도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태호 박사님이 원자력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 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 우리 잘 아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패널의 우리도 토론의 주제는 모든 소프트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소프트웨어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교통 분야, 전력 분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SNS에 금융, 화재, 소방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있는 거가 맞는가? 앞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될 건가?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기능으로 산업이 육성이 됐는데 그리고 보안은 우리 센시티브하게 많이 합니다. 해킹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들,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은 거의 무감각하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카이스트 배두환 교수님한테 드릴 텐데 다른 패널리스트들도 추가로 코멘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디지털 전환의 시점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뭘 받아들이지는 거가 왜 이렇게 적을까? 이 안전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 어떤 최근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고 사례가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사고들을 안전사고들을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우리 협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디지털 안전 또는 디지털 안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명 피해 이런 것만 이제 사고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먼저 드리고 그 이제 피해 사례 이런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안전 이 다른 사례는 한 2년쯤 전에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국회의원께서 우리나라 재보험, 해외 재보험을 통한 손실액이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5년에 걸쳐갖고 약 2조 원 이상의 보험회사 손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보험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액이 2조 원이 1년에 한 4천억씩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나라 그 커다란 건물들이 재보험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낸대요. 보험 비용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험업계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건물에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건물에 그래서 해외 재보험을 들 적에 보험비를 엄청나게 외국보다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4천억씩 손해 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재보험 비용으로 이제 안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훨씬 우리가 안전한 건물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돈으로도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이제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디지털 안전 또 디지털 안전 산업이라는 거를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에서 뭐 말씀해 주신데 정의에서도 보면은 이제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포함되는 굉장히 큰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인데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지금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국의 이제 그 안전 사고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크게는 MCIR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이제 큰 건물에 그 불이 났다라든지 그래서 몇 년 전에 런던에 그랜펠 타워라고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실은 한 1년 정도를 태스크포스 팀이 생겨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쭉 공개를 합니다.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소방서 대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서로 워키토키 같은 걸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밴드위드스 문제가 생겨갖고 통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 난리법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가 보고서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뭐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보잉 737 맥스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뭐 보잉사가 뭐 휘청휘청 할 만큼 사고가 나가지고 뭐 350명 되는 인원이 큰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러면 보고서가 뭐 누구나 다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최근에 없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고들은 조막조막한 것들이 있는데 되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그냥 거기 그 관련되는 소방서장 이제 다른 사람으로 경질을 한다라든지 그냥 그러고 끝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례를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어디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오픈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사고가 물론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프리벤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고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배도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시간 리밋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현주소는 어떨까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IT 산업계, IT 융합 산업계, 4차 상명 시대의 모든 산업계를 얘기할 텐데요. 그런 그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오승우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산업계 각각 개개 주체들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가 일일이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산업계를 이제 좀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IT 산업계는 제가 이번 토론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고전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IT 산업계죠. 주로 이제 공공 IT, 금융 IT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쪽은 저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체계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공공이 선도해서 뭐 제가 찾아보니까 20년 12월에 이제 발표됐던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정된 그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선도를 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민간에도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융합 산업계라고 한다면 이제 또 자동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 국방, 뭐 항공 이런 이제 고전적으로 기계 제어로 동작하던 그런 그 프로덕트들이 소프트웨어 제어로 많이 이제 전환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서는 이게 이제 훨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적인 IT 산업계보다는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들이 높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즈니스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토요타 자동차가 급발진 사고를 냈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2조 원대 그런 그 집단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에서 하드웨어 폴트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 차 하나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문제로 이게 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는 형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모델의 모든 차들이 다 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타격이 치명적인 거죠. 근데 기존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 하드웨어 폴트로 어떻게든지 메이크업 해가지고 넘어갔었어요. 뭐 매트가 말려서 뭐 어떻게 됐다, 스프링이 고장났다. 근데 그 사례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법원에서 인용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토대도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다면 김태효 대표도 앞서서 설명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IT 융합 산업계가 훨씬 더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고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주요 산업 분야라고 대변되는 이제 로봇,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자율주행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뭐 안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가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을 프루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제 이 분야들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기술들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돼야 하고 뭐 정부에서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지엽적으로 본다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트레디셔널한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시저들을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구현한 반면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디시전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과연 디사이더블한 그런 결과를 내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테스팅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항상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학계든 산업계든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 소장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실제 그 산업계의 회사, 고안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산업계 회사들과 고안전 전문 기업들 그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이 어떤지 아까 강연에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못 말하신 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김태호 박사님. 예,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꺼려지긴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큰 의미의 소프트웨어 안전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품질 관련된 그리고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10년, 15년 사이에 뭐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똑같은 컨설팅을 해도 일단 지식 수준이 완전 다르시고
인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전 세계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조금 해외는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좀 회의감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석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제 쉬운 예제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뭐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이제 시간당 100mm인가요? 뭐 그때 뭐 기록적으로 왔죠. 네, 기록적으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안전성 분석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항상 뭔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에 다 꽂혀 있기 때문에 만일에 100mm 시설들을 위해서 다 지읍시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뭐 100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중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하수 시설들은 뭐 시간당 50mm까지 처리를 하고 그것이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다든지 절차가 있다든지 그때 뭐 백업 플랜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랜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50mm까지 해놓고 그러면 50mm까지 했습니다. 그럼 위에 보고할 때 50mm까지는 안전한데 50mm 넘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이제 다 증세를 해서 이제 웬만하면 다 견딥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분석을 했었다면 아마도 그 나머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해결은 못했지만 고려를 했고 그 고려된 상황들이 뭐 매뉴얼의 형태든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연락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간단한 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 간단한 것만이라도 있었으면 훨씬 더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석들이 자꾸 뭔가를 그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활동들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 어떤 종류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중간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낮은 것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옷 벗고 누구 처벌받고 이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문화적으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해외 사례에서 제가 놀란 건 두 가지인데요. 사실 뭐 다 그 앨런 머스크 얘기긴 한데 전 테슬라 그 자동차가 그 비전 문제로 자동차에 그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다음에도 계속 판매를 한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건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는 그냥 테스팅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그 나사에 그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했었던 사람들은 나사가 어느 정도로 시험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프로세스를 그냥 구조 공통으로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이프티에 대한 것들을 그냥 사고로 경험하고 그냥 처리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진적인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산업적으로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안전성 분석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와 같은 분석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언제까지나 그냥 후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뭔가 선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해야만 된다.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호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은 안전에 대한 또 잠재 위험에 대한 분석, 체계적인 분석 그것이 100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들이 각 분야별로 일어나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의 정비 수준이 우리나라는 어떤가 측면에서 상명대 김인명 교수님한테 여쭤볼 텐데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들으신 것 같이 IS 2612, Functional Safety, Cyber Security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 표준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자동차가 어떨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자동차 공학적인 역학적으로 어떨 때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리컬하게 엑시던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슬립이 났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터졌을 때, 뭐가 작동을 안 했을 때, 시야가 가렸을 때 이런 포텐셜한 해자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신세계로 옮겨 놓았습니다. 기능은 팬시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잠재적인 숨어있는 위험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AI고 AI 중에 가장 심플했었던 얘기가 우리가 이루다 챗봇 이야기가 있었었죠. 이건 극히 일부분의 예제일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신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인명 교수님께 여쭙니다. 현재 어떤 법제도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점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명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앞에서 간략간략 다 언급을 해주셔서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때 안전 꼭지가 들어갔고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 제도를 이제 보편적으로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념과 또 안전산업 육성의 시책들 그리고 김 대표님 언급해 주셨던 소프트웨어 안전 지침, 안전 확보는 지침들을 또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제도는 이제 권고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은 TT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선택적으로 이제 신청주의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의 어떤 서비스 중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설비 시설들이 들어간 시스템에 있어서 사고가 난 사례는 많습니다만 그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국민의 생활과 신체에 어떤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형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떻든 그게 민간이든 또는 공공이든 상관없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안전을 강요하는 건 상당히 이제 기술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주제 내지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AI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제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디팅을 하거나 어떤 소스 코드를 오픈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알고리즘 적어도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AI를 하시는 분이든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러면 우리의 영업 비밀이 오픈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건 당연히 뭐 사업하시는 분도 개발 기술하시는 분들 맞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그분들에게 대한 최소한 어떤 설명 내지 이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신뢰, 국민에 대한 신뢰가 얻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그 기술을 수혜받는 일반인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접할 것이냐라는 걸 좀 한 가지 고민해 주신다면 이러한 기술 규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또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또 펴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어떤 공정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가 뭐가 있을까? 물론 이게 상당히 이제 가정적인 환경이긴 하지만 그것도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공정하지 못해서 편향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게 실제 안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모든 영역에서 알고리즘이 판단하게 되면 즉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최소한 그 보장을 하는 수준까지 된다면
인간의 편향이 그대로 데이터까지 학습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건 사고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고가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신다면 소프트웨어 정책이 곧 AI 정책이 될 것 같고요. 모든 AI가 자체가 뭐 알고리즘 학습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교육된다는 전후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안전은 알고리즘 AI까지 포괄적으로 갖는 정책이 마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고민스러운 건 우리의 소프트웨어 법제도 정책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개념적인 걸 보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제는 뺍니다. 내부적으로만 문제되는 것만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이 소프트웨어 시큐리티는 단순하게 세프티 영역이 분절되는 건 아닌 것이죠. 해킹 영역이든 또는 말펑션을 통해서라도 이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또는 시큐리티 영역까지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도는 이제 네트워크 정책과 소프트웨어 정책이 서로 분절되어 있어서 그걸 서로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안전,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 그 영역을 같이 본다면 그걸 단순하게 분절해서 볼 수 있을까?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다면 같이 함께 맞대서 어떤 정책,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과기정통부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모든 영역의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고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할 거냐, 아니 그 자체를 유통시킬 거냐, 또는 인베디드 형태로 갈 거냐. 그 매체에 따라서 어떤 제조물성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이제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영역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영역이 아니냐, 또는 이제 사회안전보건법에 있는 그 영역이 아니냐, 그런 이제 구분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떤 거버넌스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 단순하게 법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김용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용현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새로운 신기술 분야 우리가 처음 우리 경험하는 그런 팬시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숨겨진 위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잠깐 언급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충북대 홍장희 교수님한테 몇 가지 좀 예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뭐 1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연구가 주로 이어졌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의 어떤 대국민 서비스로서 이제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적용한 뭐 의료 진단 시스템이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됐는데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됐을 때 그 국가의 장비의 학습이 주로 이제 미국의 국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메타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신원에 대한 확인이 이제 미흡할 수도 있어서 뭐 어떤 성폭력이나 폭행, 그 다음에 또 뭐 사기 같은 문제,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뭐 가상 공간 안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 뭐 지재권의 문제들, 불법 복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이제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여러 기술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이라기보다는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활동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경제적이나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상이나 손해를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 안전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한 범죄자가 살인을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뭐 저 친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뭐 죄에 대한 경감을 받거나 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하는 관점도 그런 단순히 육체적이나 정신적,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신적인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학습을 해서 뭐 어떤 대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이것이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기도 하고 적용할 수 없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반드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머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서 얘기하는 안전 등급의 레벨을 결정해 준다든지 뭐 그런 몇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라든지 과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신기술들이 이 안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희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프트웨어 인력 100만 명 양성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상당히 하이 퀄리티 엔지니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키텍트보다도 더 하이 퀄리티, 더 하이 레벨 엔지니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에서의 인력 양성 측면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지 우리 고려대학교 차성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인력 양성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가 뭐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전산학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없는 예, 소위 말하는 소수 필드에 속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서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분야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저도 생각되긴 하고요. 예, 저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분야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게 돼서, 예, 그건 뭐 제가 지도 교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거는 일단은 도메인의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1년부터 7년까지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셧다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프로젝트에 저도 이제 프로젝트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은 원자력이라면 소위 말하는 뉴클리어 엔지니어, 예,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저기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되 이제 저희 같이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거는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시스템들이 있겠죠. 뭐
뭐 그게 뭐 전력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 뭐 들어가는 안전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 예, 공공성이 어떤 그 필요한 예, 그런 시스템에는 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 안전성을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찾겠죠. 예,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약간 그 오해 소지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예,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한 한 예, 뭐 소위 말하는 굉장히 그 저기 기술이 저기 뛰어난 예, 그 풍부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걸로 부족하다면 뭐 외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뭐 특정 숫자를 거론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이니 100만이니 5만이니 그래서 무슨 뭐 20만 명의 사이버 보안 전사를 뭐 한다느니 그런 것들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인공지능 대학원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기가 좋은데요. 예, 그게 무슨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젊은이들이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계학습이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전공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분야도 저는 충분히 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이고요.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그 대체 가능한 그런 그 기술이나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진입장벽이 높고, 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기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저는 저기 그 충분히 그 미래도 있고, 예, 그 앞으로의 그 시대를 봤을 때도 예, 될 것 저기 그 필요한 인력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도메인 전문가들이 저기 이 안전 분야를 그 분야의 예, 그 안전을 어떻게 보면 그 리드하는 게 맞고요. 예,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뭐 돕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컨설팅 컴퍼니의 이제 그 역할로 나타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맡기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지금 그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IS 뭐 저기 2626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이나 그런 거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예, 팔 수가 없고요. 뭐 한국이 아니라 뭐 외국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특히 뭐 미국 같은데 예,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저기 그 배제한 상태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도저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저기 자체 그 기술로 못하는 부분들은 또 뭐 저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전문가들을 또 찾아서 또는 뭐 자체적으로도 저기 그 교육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너무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고 그 대신 시장을 키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예, 각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각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예, 저기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예, 그다음에 공공성,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수준의 어떤 안전성을 요구를 하면 예, 저희도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저기 그 살 수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술도 저기 확보될 거고 시장도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러면 인력도 자연히 그쪽으로 저기 그 양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동덕 교수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시간이 좀 넘어가서 뭐 제가 그냥 빠르게 클로징을 하고 그다음에 경품 추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널 토에서 나왔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안전도 기존의 안전산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쉽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요. 우리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진흥법 안에 지금 안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범부처 차원에서
좀 실질적이고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전 사실 뭐 법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예를 들자면 디지털 국민안전법.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핸드폰을 아이한테 줘도 걱정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세상. 혹시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왔는데 아이가 잘못 눌러가지고 계좌 이체하게 돼서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 걱정하지 않을 세상. 디지털화되면서 신경 쓸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인력은 이제 100만 명 양성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 레벨의 역할별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인력 양성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존의 안전산업에서는 또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 확률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기계의 오작동 사고 확률은 1억 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출시해도 돼. 거의 없어. 1억 번에 한 번 사고 나는 거야. 우리 홍수 아까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100년에 한 번 할 수 없을 것 같아. 열심히 대피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거가 지금 다 뜯어 고치는 거가 나을 것 같다. 그런 숫자적인 어떤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전의 근간이 되고요. 근데 인공지능, AI, 그게 의료에도 쓰이고 자동차에도 쓰이고 지니 같은 이런 데도 쓰이고 온갖 곳에 다 쓰일 텐데 그거에 대한 안전 확률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AI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전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것으로 우리 매주말 마치고 본 행사는 이제 폐회하도록 하고 경품 추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